그 농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과거에 일제 말기에는 다들 일본으로 그 품팔이를 하러, 또 나중에 강제징용으로. 합천이 어디입니까?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아, 대인사에. 합천 대인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고향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합천이 이제 합천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얘기합니다. 합천에는 매년 8월 6일 유령제를 지냅니다. 유령제 지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원복 피해자 문제를 관심 갖게 됐는가, 한 10여 년 정도, 모르진 않았지만 직접 이제 가서 관심 갖고 매년 합천을 가고 그분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천에 가신 분들은 일제 식민지 덕분에 식민지 지배, 강제징용, 또는 뭐 자발적인 일본의 식민지 식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지를 뺏기고 나니까 할 수 없이 품팔로 갔던 거죠. 그래서 식민 지배의 후유증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미국 끌려간 죄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투하한 원폭의 피해를 받은 거죠. 이중의 피해인 거죠. 식민 지배와 원폭 피해, 원폭 투하 이런 피해, 이 두 가지 피해를 받고 한국에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이제 폭심에서, 투하된 폭심에서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이게 증상이 상당히 가까운 뭐 몇 킬로 가격 내에는 다 즉사했고, 열선에 즉사하셨고, 멀리 떨어진 것 때문에 이제 방사선을 맞고 돌아오실 때 본인은 또 멀쩡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 때부터 이제 이 유전, 이게 전자파에 의해서 DNA가 교란되면서 섬기는 때 이상한 기형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에 비해, 다른 일반적인 환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갑상선이다, 암이다 이런 건 한 30배, 무슨 질병은 몇십 배, 이런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전성 질병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자들이. 왜냐하면 지혜 실험을 다 했더니 계속 그 유전 현상이 생기는 거죠. 100%는 아닌데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증상이 와도, 현상이 기후 변화가 와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피해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2세, 3세로 유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세, 3세가 약 한 30에서 5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 정부도 이 원폭 피해자들의 1세들에서 원폭 피해자들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2세, 3세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세, 3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2세, 3세 유전적 이른바 원폭증이라고 인정을 하면 1세보다 더 많은 복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1인당 건강수첩을 가지면 30만원, 우리 돈으로 일본이, 한국 돈으로 한 1달러로 치면 그러니까 일본 한국 돈으로 30만원 정도니까 아마 한 250달러? 그 정도 지금 매월 평생 지급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연간 300만원 정도 내에서 치료비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2세, 3세라고 숫자가 엄청 늘지 않습니까? 이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본이 지금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래도 재가동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특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방사능 피해 괜찮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원폭이 상식으로 아시다시피 원폭이라는 것은 똑같은 핵 반응에 의해서 하나는 빨리 터지면 핵폭탄이 되는 것이고 천천히 하면 발전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발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변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분들은 방사능 피해가 있습니다. 각종 질환이 원자력 발전소가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발전소 사고가 안 나더라도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했던 분들, 또는 그 주변에 노동자로 일했던 분들, 또는 그 주위에서 방사능 물질을 음용수를 마셨다든지 농작물에 축적된 것들을 먹었다든지 이런 결과들 때문에 다른 질병들이 자꾸 생깁니다. 심한 경우는 문해아가 생겼다든지, 또는 동물 가축 기형이 생긴다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기형이 생기는데 다 쉬쉬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일본 여성들의 고민, 후쿠시마에 살았던 여성들의 고민이 뭐냐? 내가 결혼해도 될까? 또 내가 후쿠시마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도 될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후유증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2의 재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될 때냐면 사람이 그 이런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야, 내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살았고 후쿠시마 영향을 받았는데 내가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 일종의 정신적 압박감을 늘 받죠.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 그게 또 병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심리적인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피난민들이 약 10만 되는데 그분들을 몇 년간 일본 정부가 따로 소개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지도 않아요. 후쿠시마 피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무말을 하고 은폐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런 독일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취재하는 그런 언론사들에 의해서 그 실상이 드러나고 일본이 거짓말이 뭐다 이런 거죠. 방사능 수치는 바닥하고 요 높이하고 다릅니다. 바닥이 높습니다. 근데 요 높이에 있는 걸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과 미국이 합작으로 ABBC라고 하는 연구소를 세웁니다. 방사능 영향연구소 원구에가 있습니다. 세웠는데 그게 47년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본의 원폭을 투하하고 나서 미군이 9월 바로 45년 9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상륙해서 일본인 그 연구자들과 교과대 교수들 동원해서 조사를 쫙 시키면 궁금하게.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일체 함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앞으로 핵전쟁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후에, 1년 반쯤 후에 방사능 영향연구소를 미국 주도하에 세웁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연구소를 세워서 조사는 정말 굉장히 궁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발표는 일체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폭을 당해도 건강한 분이 있고 당 세대로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또 내가 내 자식이 피폭 당했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걸 숨기게 되죠. 숨기고 좀 인지상정이죠. 왜냐하면 그 후유증,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자 폭탄이 뭔지 몰랐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유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한국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제 원폭 피해자들이 원폭 피해자 협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자식이 원폭 피해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자식을 둔 부모의 경우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할머님들이 내가 그런 생활을 했다 라고 하는 거를 차마 말을 못하는 건 본인의 수치도 있겠지만 내 가족들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또 심지어 근로정신대는 위안부와 다르거든요. 근로정신대 지원활동하면서 보면 근로정신대를 다녀간 할머니도 그 얘기를 쉬쉬거든요. 그냥 내가 위안부처럼 보인다. 그래서 손주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까봐. 그 부모 심정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쉬쉬걷다 보니까 피해자가 나서 내가 이렇게 당했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진실이 밝히기 시작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국에서 이제 미투라든지 성폭력 문제, 뭐 성폭 이런 문제들이 피해자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누가 가해자가 내가 그랬어라고 하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재미난 그 광주에 계시는 또 대구에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 댁에 이용수 할머니라고 계십니다.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대구의 스타라고 본인이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참 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대구에 부산에도 저기 근로정신대 다녀오신 분이 있었어요. 전에는 골목을 돌아서 이렇게
다니지 않는 길로 조심조심 다녔는데 지금은 황금 대로를 내가 누구요 하고 이제 그냥 알려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유명인사가 됐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그런 당당하게 자기 피해를 드러냄으로써 고쳐질 수 있었던 게 이제 사실은 그런 어두웠던 과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들도 그렇고 위안부들이 많은데 차마 그 얘기를 드러내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그거는 정말 죽어 지내는 것으로 만들고 유령처럼 만드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관심이 간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우리 한반도 핵 문제, 핵무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 진통을 겪고 있고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정작 이 피해자인 당사자들은 숨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차마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의 미세다, 한자다. 나를 봐라. 꼭 피해를 당하면 이런 일이 된다. 이런 일을 겪게 된다. 라고 하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뭐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저런 무서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는 우리에게 저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쉬쉬르다 보니까 그림자처럼 살으셔야겠어요. 그림자처럼.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걸 철저히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뭐 해방 이후에는 정신도 없었겠지만은 그분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그 아픈 몸에 뭐 정말 뭐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으셨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원자 폭탄이라는 걸 몰랐고, 둘째로. 그리고 이것이 어떤 병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소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거죠. 그저 이제 경적인 분들은 살아남으셨고, 저 중적인 분들은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모른 채로 많이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일본의 원복 피해를 당한 분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제가 본 분들은 교사 출신들이 유독 많으세요. 교사들이.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냥 투하돼서 피해를 받은 일본 전체 시민들이 받은 피해지만은 한국은 강제징용으로 하신 분들은 되게 좀 삶이 공고한 분들이세요. 살만한 분들이 강제징용을 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이러기도 어려우셨던 거죠. 정말 아까 말씀드린 식민 지배의 피해,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위해서 만든 핵무기 최초의 희생자들이죠. 희생자들이 그 당시에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 일본 거주자들, 이중 삼중의 피해를 받고 그 다음 세 번째 피해는 한국에 와서 냉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환영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라면 그냥 병신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 하는 거죠. 병신이라고 그러고서 저 흘러보니까 저기 외곽진 곳에 집도 없이 일막 같은 데 살아야 했던 거죠. 겨우겨우 생존했던 거죠. 이렇게 식민지 지배로, 원복 피해로, 또 사회적 냉대로 한국에서 차별과 냉대로 그렇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살아오신 겁니다. 지금 한국의 1세대 생존자가 신고하고 등록된 분이 한 2,500분 정도 되십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훨씬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식이 아플 때 또 결혼할 때 특히 내가 원복 피해자 자식이오라고 결혼한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때 내 아들이나 며느리가 혹시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인지상정 다 할 겁니다. 그럴 때 차마 선뜻 환영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보통의 심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폐되고 가려지고 그래왔던 것이 그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하고 보니까 아이가 기형아를 출산하셨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남자들이 이 여자 탓을 하죠. 또 시부모들은 며느리 탓을 하죠. 그러니까 그 2중, 3중, 4중, 5중고를 그 여성들이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2세 환우에 회장하시던 여성분들,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일들인 거죠. 우리가 고려 시대부터 해서 원나라에 공료로 끌려갔던 분들 돌아올 때 환향년대, 그냥 이름하에 속되 그냥 환향년이라고 불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못 지킨 자식 딸들이나 자신들 여성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들을 탓하고 그랬던 것이 이게 가부장제 사회 남성들의 그런 자화상 중 하나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현대사에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저희가 오기 올해 한 4월 달인가 그때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원폭 피해자하고 지원단체들이. 그래서 왜 청와대 앞에 기자회견이냐? 그래도 한국은 2015년에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조금의 지원합니다. 한 10만 원 미만의 지원을 합니다. 월 1세대 한해서 생활 지원비로. 그다음 일본에서는 한국에 있던 원폭 피해자 인정이 되면은 3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보냅니다. 그거 모아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 또 경제 수준,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이분들에게 너무 박절하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투표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10여 년간을 싸워서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개정을 요구하는데 무슨 개정을 요구하느냐면 2세, 3세의 피해를 인정해라. 지원을 2세, 3세를 포함해라.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치료비거든요. 아픈데 치료를 가야 하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병든거 있다 보니까 뭐 수입이 제대로 안 생기니까 생겨주기 어려운 거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중간에 건너뛰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주 4.3 피해자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정말 억울했다. 과잉 진압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원폭 피해자들의 요구는 그겁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피해당한 백성들을 저렇게 명령하는데 한국 국민 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얘기할 때 너네 정부한테 가서 얘기해라. 자기들 이만큼 도와주고 있는데 당신들의 정부는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만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을 때 과거사 피해자들 판결을 왜곡했거든요.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그렇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하면 일본 정부가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하지 말라.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압력을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씩이나 있다 판결을 밀어버린 거예요. 계속. 그분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강제징용이 80대신 분들 별로 남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정부가 소위 일본과 좋은 사이였던 정부였습니다. 이건 정말 최소한의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싸그리 뭉개버렸던 그죠? 근데 이런 현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폭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소수이다 보니까 자연히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숫자가 많으면 목소리가 큰 제주도는 그래도 제주 피해자의 제주 전체 인구의 10% 정도의 피해 직접 당했고 또 실제 가족들이니까 제주도민 전체가 요구를 하고 서명을 하고 각가지 행동을 하면서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제주 4.3은 미군정 시기에 미군정의 지휘 경찰과 군인을 지휘했던 미군정이 일부 뭐 서구 청년들 이렇게 그 폭력적인 별동대들 움직이는 걸 묵인하거나 지휘하거나 방조해서 일으킨 것을 미국의 책임적인 얘기를 해라. 이러더니 그 얘기를 지금 시작했거든요. 작년에는
10만인 차원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책임을 요구하는. 그냥 미군정 기관이었거든요. 미군정 기관은 뭐 압도적인 힘으로 미군정이 한국의 군인과 경찰을 다 통제를 했으니까 그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그런 점에서 지난 6월에는 뉴욕에서 여러 외교관들하고 그리고 제주 4.3에 관련된 분들 증언도 하고 한국의 노건리 보도를 통해서 프리처한 기자들 또 브루스 킹스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하고 이 전쟁 제주 4.3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 이건 피할 수 없다. 그 당시 이제 각종 자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편으로 참 우리 고마운 존재 이미 분명한 역사적으로 고마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의 초기 이민 과정에서 물론 자신들의 필요에 노동력에 필요해서 데려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여러 가지 우호적인 특히 미국의 교회들이 그런 한국의 교회와 함께 독립을 지원해주고 독립을 지원해주고 정부는 안 했지만은 그런 민간의 수많은 조직들이 지원을 하고 참 고마운 일이지만은 또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돼. 그런 일들도 또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는 거죠. 과거에. 아까 제주 4.3처럼 또 충북 영동에 있는 노건리 인간의 학살, 미군의 연명 학살. 그럼 클린턴이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죠. 디그레이트하다고 표명하고 그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에서는 미국과 떼를 수가 없죠. 그래서 초기 이민부터 시작해서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한 250만 정도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여기에 거저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한반도 비핵화 내지는 평화를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피해 경험자였던 원법 피해자들이 지금 자꾸 손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용기를 많이 내셨어요. 아까 위안부 할머니가 그냥 용기 내신 게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나 여성단체들이 정말 이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특히 전시 성폭력 이 문제는 반인륜적인 일이다. 이걸 자꾸 얘기할 수 있도록 듣고 또 신고하게 하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오라고 전화로 떨면서 소식을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정의로운 정부를 그래야 하는 거죠. 자국의 백성들이, 자국의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만은 2005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처럼 독립된 위상을 갖는, 전에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독립된 유엔 인권 이사회를 결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점점 인식들이 보편화되니까 한국도 이사회 없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휴전 내지는 평화 시기로 이행하는 과정 또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정부가 이행하는 시기 이런 소위 이행기의 정의에 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거의 전시폭력 또는 군사 독재 또는 반인륜적 행위 이런 행위들이 끝나고 다시 정의로운 시대로 전환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냥 원칙을 세웁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정의로워야 한다. 이 문제를 낼 때 정의로워야 한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정의. 그 다음에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확산되는 것은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런 과거의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 진실을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이걸 다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는 보상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 또
민사소송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게 보상과 배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부가 길을 낼 때 토지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보상, 토지를 도시계획을 했어요. 누구 특정인을 도시계획을 했다? 그러면 민사재산계획에서 이건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민사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과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유엔 인권이사의 특별 보호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한국의 원법 피해자, 일본 원법 피해자, 일본 중국의 원법 피해자들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유엔의 제소를 저희가 해야 한다고 얼마 전에 유엔 보고관이 와서 이제 그런 보고 제소를 하라. 그럼 그 인권이사에서 결의가 되면 그 결의는 인권이사회의 그 결의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무가 있다.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들어보셨을 때, ICAN이라고 하는, International Campaign of Nuclear, 이른바 핵무기 금지 캠페인을 하는 단체가 2017년, 2년 전 7월인가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ICAN이라는 국제 핵무기 금지 캠페인 협약한 NGO들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제 핵무기 금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운반하지도 확산하지도 말자라는 국제 협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핵무기라는 것은 미국이 처음으로 제조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최초의 제조 사용 무기죠. 핵무기는 유사한 실험들은 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또 미국이죠. 그래서 남태평양 마샬이나 비키니 섬 같은 데서 한 12년간 67번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비키니 섬 했죠. 지금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콘크리트, 큰 뜨거운 콘크리트 반을 씌워놓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왜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도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핵무기를 투하했다. 그래서 핵무기 투하함으로 해서 일본의 전쟁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항복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이 그렇게 주어져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밝혀진 많은 문서들에 의해서 보면, 그건 별로 아니다. 전후에 핵무기라고 하는 냉전이 독일이 평화하고 일본도 곧 이제 꼭 오늘 내일 항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꼭 개전에 참전하게 돼 있고 유럽 전선이 끝났기 때문에 독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8월 9일 되면 상륙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일본은 전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처음에 독일이 개발한다는 뉴스 때문에 소식 때문에 이제 일본이 미국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세 발을 만들어 한 발은 실험하고 두 발은 이제 직접 투하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이 핵무기 투하가 결국에는 미국의 전후의 핵패권 그리고 핵무기 경쟁에서 선두에 서기 위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2000년 종결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트루먼과 그 스탈린이 만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 외교 문서가 공개되니까요. 트루먼이 이제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개발했다. 이미 그 소리를 알고 있는 첩보로 알고 있고 소련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소련도 48년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몇 년 내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 경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핵무기라는 건 우리 일본의 투하에 사용해봤지만은 한번 사용하는 순간 너무나 피해가 끔찍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끔찍한 피해가 피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위안부 여성 문제는 본인의 당대로 일단 끝납니다. 다음 세대가 위안부가 되지 않거든요. 그 피해를 심적인 트라우마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핵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하되는 순간 다음 세대가 그 피해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연재해, 재앙들이 땅과 오염, 모든 생태계에 엄청난 교란을 주고 있는 거죠. 아마 체르노빌 원폭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지금 뭐 유럽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거기 그 석관을 쓰고 콘크리트 저기 철근을 세우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피해를 유럽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후쿠시마는 이제 방사성 오염물질을 태평양으로 지금 날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오염된 것들은 다시 흘러 지하수로 들어갑니다. 그 방사능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반경이가 10만 년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생전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 총량으로 핵실험과 핵발전소에서 발생된 방사능은 지금 축적이 되는 겁니다. 예, 해양과 대기 중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핵발전소와 저희가 핵무기를 함께 중지해야 된다. 끝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폭발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늘이 치명적인 약점, 방사물질이라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핵발전소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대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이후로는 핵무기 한 번도 사용 못 해봤지 않습니까?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는 순간, 사용하는 순간 서로 맞바닥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핵무기 ICBM을 완성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본토에 날아온다. 숫자에 비교가 안 되겠죠. 미국이 한 7,000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뭐 북한에 있는 무게 몇 개 되겠습니까? 그 뭐 한 10분의 1, 뭐 7,000개니까 700개 안 되니까 한 100분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몇 개가 워싱턴에, 뉴욕에, 미안합니다, LA에, 대도시에 떨어질 경우에 그 피해는 초토화되는 것이죠. 몇 발이 그 위력을 주기 때문에 서로 협박용 무기라는 말입니까? 협박용 무기. 저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어리석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엄청난 유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만든 실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떨어져 보면 사용할 수도 없고 협박에 불과한 무기에 저렇게 엄청난 우리들의 세금을 내서 그게 뭐 누가 자선사업으로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세금으로 짓는 겁니다. 미국의 핵발전소나 핵무기 반대하는 운동하는 단체들이 공동장하는 얘기가 우리의 세금을 그렇게 쓰지 마라. 왜냐하면 그 세금을 쓰는 순간 그 세금은 누구에게 주면 들어갑니다. 핵산업을 계속 부추기는 이른바 분산 독합체. 거기에 요즘에 제가 쓰는 미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아카데미,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자들, 핵산업 연구자들, 그 다음 미디어들, 우리가 있어서 든든하다. 든든이다. 그리고 핵발전소만이 우리의 대안이다. 미국은 스리만을 사고 나서 그 핵발전소를 동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후쿠시마 사고 나서 또 지으려고 오바마 허락했던 것도 또 지금 제대로 지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는 이 핵발전소는 더 이상 성장산업이 아니다. 정치에서 하향으로 간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세계 최대의 핵 산업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레바라고 하는 프랑스 기업입니다. 프랑스 핵발전 기술이 많이 없습니다. 아레바가 주도 국립 회사인데 지금 점점 줄어서 심각한 도산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핵발전소 건설이 돼야 되는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신규 산업이 없는 거죠. 이제 남은 건 해체 산업입니다. 핵발전소는 건설만큼 해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나머지를 잘 정리해서 해체 산업으로 전환 빨리 해서 가는 게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미국 여러 발전소들을 좀 다녀봤거든요. 다녀보고 주민들 좀 같이 만나고 이런 모임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한국의 원폭 피해를 했던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자료로 사진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더 이상 이런 핵발전소가 아니에요. 없애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점점 줄여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문제는 핵무기다. 당신들이 세금으로 낸 무기가 결국에는 엄청난 살상과 그 인류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핵 겨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이런 위기를 만드는 일에 우리의 세금을 쓰는 일을 막아야 되는데 그건 유권자들은 당신이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도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교회협의회는 오래전부터 WC의 세계교회는 핵무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하나님 나라에 양립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50년대부터 선언해왔습니다. WCC는. 일관된 입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부터 핵발전소도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것이 바로 WCC 세계교회협의회 입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캠페인하는 아이캔들의 노력, 또 수많은 그런 선언과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뭐 몇백만 명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시위를 하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함부로 재가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직접 피해를, 핵무기 피해를 겪었고 핵발전 피해를 겪은 일본은 점점 이제 핵에서 물러나고 싶은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핵무기를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일본은 한 3,000개 정도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핵발전소를 통해서 그걸 축적해 왔기 때문이죠. 미국이 유일하게 1980년대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에게 제출할 수 있는 자유를 용인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에 관해서는 절대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발전소 수출할 때 어떤 옵션을 걸어두냐면은 핵발전소 사고 나더라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왜냐? 핵발전소 사고 나면 그 제조하는 이 건설 회사가 도산돼버리니까 기업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이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피해 보상법 보면 제조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일본의 핵무기, 도쿄 전력 사고, 후쿠시마 사고 난 일본 분들에 물어보면 그분들도 어느 회사가 이걸 건설했는지 모릅니다. 10명 중 9명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핵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미국은 좀 더 완화해서 보험을 한도에 설정했습니다. 핵산업들이. 왜냐하면 핵무기는 우란 플루토늄을 추출해야 되고 그 실험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핵무기 핵산업은 쌍생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산업이 있어야만 핵무기도 계속 만들 수,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함께 사라져야만이 이게 핵발전소에 나오는 플루토늄을 핵무기화하려는 유혹도 없어지고, 이게 지금 미국은 뭘 하느냐면 핵무기로 만든 이 플루토늄을 다시 재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재가동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샬 군도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미국의 정부 관료들 상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 상대 고발장은 샌프란시스코 지방연방법원에 냈습니다. 왜냐하면 1조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계속 핵무기 발전에 쏟아부으면서 이른바 UN NPT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헤이그에 있는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겁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의하고 부정한 일이라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소리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소리 내는 거죠. 우리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우리의 세상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잘 모르거나 외면하는 그런 결과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핵발전소나 핵무기를 만들고 유지하고 확산하는, 개발하는 그런 비용들. 이 비용들은 복지와 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생태계 산업 쪽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핵무기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중국이 한 300개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핵탄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개발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충분히 가능한데 오히려 중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주의 12가지 가치관 하면 마지막으로 생태 문명을 얘기합니다. 부강, 민주, 자유, 뭐 평등, 우리가 듣기 좋은 그런 많은 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생태 문명, 지구적 생태입니다. 이걸 대안해 보여요. 저는 이 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이 군산복합체보다 군산복합체가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정치 권력, 정부보다는 훨씬 현명할 수 있다. 인류를 위해서 난행할 수 있다. 그냥 생태 비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수많은 지금 화석 연료가 뿜어내고 그런 것들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도 곳곳에 좀 그런 기후변화의 위기감들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그 핵무기, 핵발전소가 우리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다음 자식들,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 또 손주들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원도 고갈되고 그리고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노력과 배려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곧 다음 세대에는 짐으로 오는 거죠. 이 핵무기 처리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무기도 부어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값싼 에너지를 썼지만은 그 다음 세대는 이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그게 부어야 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국방비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아마 한국 정부도 2060년까지 이제 원전 제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늦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산업을 대체해야 합니다. 그냥 핵발전소 정도가 한국이 한 30%, 20%, 30% 됩니다. 그 정도는 줄여가야 됩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지력으로, 수력으로, 또 그리고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생물 자원들, 탭이라든지 또는 나뭇가지들 뭐 이런 것들. 그게 인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만 하나는 이제 경기도에서 원폭피해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기 직전에 이제 조례가 지금 통과 땅땅땅 됐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노력을 해서 경기도가. 근데 거기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원폭 피해자 관련 법, 모든 법들을 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 그렇게 모두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누가 투하했지? 누가 투하한 주체가 없는 거예요. 오바마가 작년에 5월에 히로시마에 가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투하된다. 미국에 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죠. 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넣었습니다. 미국이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투하한 원자폭탄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지는 주체가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강조했던 겁니다. 왜들 이렇게 뭐냐,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핵무기 덕분에 일본이 빨리 전쟁이 끝나고 항복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신화가 거짓말이다. 이경님 벗었어요. 당나귀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피해자들. 우리가 누구 때문인가?
첫째는 뭐 식민지로 끌려간 그 정말 죄 아닌 죄 때문이죠. 근데 정작 피해자는 산재에 있는데 가해자는 내가 가해서 면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오바마가 유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폴라이즈가 아니고 유감, 리그리트, 유감이다. 그것도 뭐 꽤 진전된 거죠. 유감이다. 우리가 토하였다는 말은 안 했지만 유감이다. 유감스럽게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건 미국이 원법 투하에 대한 책임을 사과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핵무기를 한 번 더 써야 될 기회가 올 때, 이걸 사용하고 나면 뒷결 어떻게 오지? 이걸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진 않겠죠.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왜 미국은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학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전쟁에 투여됐던 어떤 명분으로 투여됐던 미군 전사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예우를 통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 미국의 이중적인 모습.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인류가 공존해야 하는데. 그건 미국이 정말 영국으로 독립전쟁을 할 때 그 미국 혁명의 정신은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난다. 이게 미국 아메리카 혁명 독립정신의 시초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또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 헌장의 정신 아닙니까? 모든 국민에게입니다. 이게 독립정신이었고 유엔이 그런데 제일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정신이 제가 샌프란시스코가 제가 여행을 앞으로 이제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룹 그 중에 하나 특히 샌프란시스코 하는 이유가 이민과 더불어서 온 첫 번째 있고 그다음 거기에 우리 외국 오문 총독부 외교관 스티븐스를 저격했던 전명훈과 잔인한 의사의 의거했던 하얼빈의 안중근이 또 이름을 격살했던 그 현장이 아무 표지가 아직 없지만은 그 현장이 페리오 빌딩에 갔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엔젤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섬으로 다 와서 수속 맞고 들어왔던 거죠. 아시아인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엔이 헌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라는 곳에서. 그리고 유엔역에 가보면, 유엔역에 가면 그 벽에 그런 가치를 쫙 해놨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만큼 아시아계가 많이 오기도 했고, 또 그렇게 미국의 자랑스러운 그런 독립혁명의 정신도 있고, 그건 동쪽에 시작했지만은 이런 그 유엔 평화 정신을 구현했던 거거든요. 그런 가치들을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미국의 유권자로서, 미국의 주권자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여러분들 제기하실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열심히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제도선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정신을 쓰는 것이다 생각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정신에 정말 국민의 주인으로 대하지 않는 정부는 존립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시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끌어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3.1운동 100년이 되면서, 우리 3.1운동이 우리 독립만이 아니라, 일본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그리고 정말 약 3월 또 5월까지 200만 명이 전 인구의 10%그 시에 참여합니다. 한 5,700명 희생을 죽고 수없이 많은 교회와 학교와 가옥들 불탈 희생을 겪으면서도 싸웠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런 전통들이 그 여러 나라로 효과로 파급됐던 것이고
그럼 최근에 홍콩의 저기 송환 반대 시위할 때 한국의 그 이물간 행진곡이 연주됐다고 해서 함께 불렀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제가 몇 년 왔을 때, 공항, 항마다 할 때도 용인 동자의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잘 많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 자랑스러운 모습도 참 많아졌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써왔습니다. 우리 동학혁명도 했고, 삼대도 했고, 살거도 했고, 요랑제도 했고, 촛불혁명도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민주주의 정신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이중, 삼중, 사중의 고통과 핍박과 외면과 멸치당했던 목회자. 저는 이분들은 우리 인류에게 핵국이라고 하는 회복단의 투하에 따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이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는 건 뭐 이게 어느 종교이든 상관없이 그건 자비든 사랑이든 평화이든 샬롬이든 어느 종교이든 그런 가치는 우리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일본의 시민들과 함께 또 이제 미국에서 이런 미국의 주권자로서의 시민으로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미국 국가를 향해서 정의로운 소리를 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많이 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협력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참 반갑게 우리 46살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평화를 사랑해야 되고 함께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연대와 협력할 수 있는 것. 제가 그다음 미국을 따져보니까 한 10번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용기가 좀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제일 처음 83년도에 왔었거든요. WCC 총회를 할 때 제가 청년의 대표로 그때 WCC 밴쿠버에 총회를 하고 참석했다가 어떻게 미국 비자를 손쉽게 받아가지고 그때 샌프란시스코 LA에 왔었어요. 그러고서 거의 한 20년 만에, 한 10몇 년 만에 다시 오게 됐었는데, 와서 이제 쭉 그동안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 동포사회, 특히 이제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 갖고, 인권에 관심 갖고, 통일에 관심 갖고 하는 분들을 곳곳에서 많이 뵀어요. 아마 제가 미국에 여러 도시 꽤 많이 다녔거든요. 쭉 못 가본 곳도 많지만, 그래도 저 마이애미까지, 시카고까지 많이 다녀서 왔습니다. 보니까 참 반갑고 고마운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들, 평화단체들도 만나고 같이 이런 역사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핵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번에 오면서 제안하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는 한국과 미국 시민사회 간에 좀 구체적인 교류 협력을 하자. 교류 협력을 하자. 운동에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핵무기 폐기를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가집시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오히려 쉬워졌거든요. 제가 이번에 밴쿠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래저래 하와이까지 이제 가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비행값이 100만 원도 안 들더라고요.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이게 샌프란시스코, 이게 밴쿠버 거쳐서 LA 거쳐서 하와이 거쳐서 가는데 그렇게 도는데도 100만 원이 안 들었어요. 90몇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렴해진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그럼 우리가 미리 기획해서, 저는 그런 걸 두고 평화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도 함께 공유하고. 그럼 이번에 제가 와서, LA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우리 재영 소개로 찾아간 것이, 대한민국 국민회를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정말, 자료로만 봤던 거죠. 현장에 가서 얘기 듣고, 너무나 고맙고, 느껴본 것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현장을, 그러니까 적어도 저 하와이에 2주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게 LA 같이 가장 큰 코리안 커뮤니티 형성되어 있는 곳까지 이런 일련의 도는 과정. 그리고
이런 뭐 AOK 등의 또 여러 단체들 또 함께 한국에 많은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단체와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 간의 교류 뭐 매년 하기 어렵다면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고 또 모았다고 오고 뭐 이래저래 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여행 역사 여행을 합니다. 하고 세계각만 여행하면서 드디어 이제 미국과 한국 간에 이런 교류하는 여행을 하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시민들이 좀 더 서로 협력하고 이런 연대할 수 있는 걸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미국과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중에 아주 적은 분들이지만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교류한다면은, 뭐 교회 사이드든지, 또는 NGO 사이드든지, 또는 뭐 시민들이 교류든지, 뭐 좋은 여행들은 얼마든지 많은 돈을 쓰지 않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제 우리는 충분히 주변국들의 지지와 공간을 받는 속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제. 우리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과거에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고 너희들이 식민지배를 했고 힘탁공치도 했다고 했고 이제 우리 충분히 그를 세계에 내놓을 작품 충분히 자신 있다. 그리고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지와 공간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반도가 서로 다른 체제의 특성은 우리 내적 그랬지만은 뭐 중립국가가 아니든지 국가 연합이 되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모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모델도 있고 독일 모델도 있고 이만 있으면 이런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고 하는 건 정부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판문점에서 이 세 거두가 만나서 누구는 쇼다라고 얘기하고 큰 진전이다.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다. 라고까지 이런 다양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이제 얼마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내 여론을 만드는 건 미국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동포사에서 보면, 동부에서 보면 KAC, 코리안 아메리칸 인파워먼트, 뭐더라? 유권자 연맹. 참 활동을 잘하더라고요. 다음 제가 같이 인사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권자 조직해서 움직이면 하는 거죠. 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일들 한국이 잘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일, 또 미국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잠재력 서로 힘을 모으면 엄청난 실효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정말 21세기의 새로운 저는 역사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모이신 분들도 기꺼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질의응답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8시 반까지니까 1분 만에 질문하시고 3분 안에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도 5번밖에 질문을 못 받습니다. 네, 우리 박신하 목사님 질문. 유재수 목사님 또 이번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번에 원폭 피해자 직접 데리고 와서 했을 때 제가 그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온 것은 더군다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초점은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비핵화에서 그 원폭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한반도의 평화 입장에서 지금 프로세스 되어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비핵화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일본 예? 질문 1분 1분 끝났어요? 앉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한국을 향해서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비핵화되면 딱 그걸 저는 완전히 주장을 하겠는데
지금 그래서 전 그거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다면은 당연히 비핵화돼야죠. 근데 아직도 미국도 그대로 있고 그걸 이용을 할 가능성도 있고 why? 예. 그 개별 질문보다도 지금 여기 주시고 그냥 뭐라 일단적인 성격이고 같이 제가 질문 답변을 예. 그러면 또 질문 1분 이내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 예. 한반도만 비핵화해야 되느냐? 예.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줄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그러한 운동도 또 굉장히 세게 예, 일어나고 예,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뭐 원전 폐지 반대 운동은 지금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분들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 아까 일본이 계속해서 세슘 예. 있는 그 물 방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핵화, 평화운동 하고 계신데 혹시 너무 제가 나이가 한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을 향해서 크레임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일본을 향해서 예. 크레임을 아예. 예. 그 피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자꾸 강조했죠? 예, 우리 후대가 우리는 전 세계 인민의 그 이름으로 반드시 이걸 클레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하나 또 질문. 자, 우리 그 핵발전소를 해체해서 완전히 폐기해서 처리를 한 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폐기. 우선 나오신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한반도 왜 북한만 비핵화해야 되냐? 더 많이 가진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들도 저렇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자 또 뭐 딱히 정답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와 주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국회에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전쟁 억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똑같이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 전쟁 안 하지 않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크든 작든 간에 그런 논리가 설정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그 논의와 주장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또 한국의 핵무기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핵을 자극하게 돼 있죠. 동부가 핵이 되는 거죠.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3,00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뭐 작업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맘먹겠다. 허용이 된다면 하겠다. 일본은 그런 군사 위기를 계속 부추기면서 아직은 미국의 핵무장 아래 있지만은 기회만 되면 일본은 핵무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북의 핵무기는 바로 일본의 핵무장 강화의 가장 첫 번째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핵 도미노 현상. 또 아마 북도 가졌다. 그다음에 이란도 가질 거다. 뭐 이런 이란만을 비판할 수 없죠.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200개, 30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미국은 눈 감아주면서 불공평한 거죠. 그러면 계속 핵 고민을 가게 할 거냐, 전체 인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김일성도 유리다. 그런 문제를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긴장이 억제되고 하는 것은 차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전쟁을 억제하는 건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건 평화는 교류가 더 우선인 거죠. 더 높은 수인 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입고 살 수는 없다.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결코 당당하게 주장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봐서는 인류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무기
핵무기라고 하는 큰 입장에서 대동령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 정도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문제 예. 다음 해답하기 전에 예.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반도 비핵화 한쪽에서는 북핵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남쪽에 있었던 핵무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양쪽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들이 존재했었거든요. 1000개까지 존재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미군 기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손꼽을 정도의 대규모 미군 기지. 언제든지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들어오지도 운반하지도 않겠다는 원칙, 삼불 원칙이 있으면 그럴까 미국 핵잠수함들은 핵무장함들은 수시로 들어갑니다. 이건 유사시에는 타깃이거든요. 공격 지점이면서 동시에 타깃 지점이거든요. 한반도 핵이라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제일 우선 저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를 타격하게 되겠죠. 핵발전소도 마찬가지. 제가 비핵화라는 문제를 좀 확대해 나가는 이유는 하나는 핵발전소 똑같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에서 하는 얘기가 일본에 52개나 있는 핵발전소 옆에다가 미사일 몇 개만 쏘면 일본은 쑥대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를 보지 않습니까? 주변에 전력분화제 이들 장치들이 폭파하면 이건 핵무기화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첫째로는 핵무기가 한반도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그것은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비핵지대화라고 할 때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걸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5개 지역이 비핵지대화되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다음 중앙아시아 이렇게 핵 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에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래야만 이 비핵지대가 인정이 됩니다. 한번도 비핵무기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는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북에 핵무기가 없지만은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 당연히 전해식 무기까지는 당장 어찌할 수 없더라도 전쟁위기가 있으면 중요한 건 전쟁위기를 끝내서 평화를 가는 길에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 적어도 군산복합적 이해가 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 말씀. 대단히 미안하지만 네. 지금 좀 제가 알기에는 30초 예.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도를 향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구암, 하와이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를 향한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비핵화, 코리안 페니슐라, not North Korea.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방사선 방출, 이거 이미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일본에 지금 대법원의 계류 중입니다. 언제 오셨어요? 제가 그때 지금 한 5, 6년 전에 소송을 했고요. 일본은 소송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때 우리가 세계에서 원고들 한 4,000명 정도를 원고를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한국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아마 거의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포분들 제가 다니면서 모았기 때문에 근데 패소했어요. 완전 끝나진 않았는데 대법원이 남았는데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소송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해서 도쿄 전력의 책임이 있다. 라는 소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배상법에 따라서 핵발전소를 가동한 제조한 건설한 업체들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이다. 라는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정대로 상부할 소송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저는 그 소송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사고는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이게 은폐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은폐하고 계속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 이거죠. 사고까지 우리가 눈에 책임져 이러기는 좀 어렵다 치더라도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들 이건 국제 양심으로 인류 양심으로 얘기해야 되고
호소해야 되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일본 재판부도 한국 재판부 못지않게 보수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아베 정부가 예. 일본 그 국민은 물론이고 예. 전 세계 국민을 지금 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직거리 이제 뭐 심하게 그래서- 공격이라고 이거 얘기. 예, 김창호 사부님이 그 이제 보이신 그게 그 같은 똑같은 생각인데 네. 우리가 경제 보복을 당했는데 이거를 벗어나는 길은 이거를 지금 아베 정부가 지금 그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하는 거. 도쿄 올림픽. 예. 그것 때문에. 예, 새 신문을 이렇게 뭐 전국이 일본이 전부가 다 오염돼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전 세계에 이게 홍보를 해가지고 보이콧하는 방법. 이거 혹시 선생님 생각해 보셨어요?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가면 네. 그런 도쿄올림픽 어떻게 생각하느냐 몇 년 전에 갔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근데 그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도쿄올림픽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방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불안해서 오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참가해야 되냐 안 가겠다 얘기를 나오고 하니까 한편으로 노력을 하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네? 근데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늘 제대로 잘하면 갈 수도 있다 라는 사인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방사성이 이제 시간이 대기 중 확산되니까 농도의 문제 때문에 이제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계속 아마 도쿄올림픽 할 때 논란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운동까지 세게 가는 일까지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앞서가지고 하시면 우리가 전부 다 조언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발전소 폐기는 실은 이게 핵발전소 폐기가 핵발전소 상업용 발전소는 거의 전쟁 2000년 후에 최초로 이제 그 영국과 러시아 미국 이렇게 발전되었는데 이게 해체 과정에 들어간 그 가동 인원이 30년, 미국 같은 경우 40년, 지금 새로 지었던 것들은 50년, 6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더라도 완전 해체해서 제로까지가 진행되는 나라들 몇 군데 있습니다. 독일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어놓고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오스트리아 같은 데도 있고요. 거의 타이완도 그렇고, 타이완도 다 95% 이상 완공해놓고 스톱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 것에 따르는 엄청난 부담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래서 한편은 현실적인, 이걸 계속 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해체해야 된다. 해체해야 되려면은 해체 공법들, 이제 일본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라늄 건설 과정 해체가 더 어렵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 노력이 들 거다. 왜냐하면 오염되거든요. 오염돼 수십 년간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어서 그 건물과 콘크리트와 뭐 아주 낮은 단계의 이런 일상적인 그 용품부터 시작해서 까지 이런 것들 다 처리해 마지막에는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폐기물들입니다. 핵 폐기물 이른바 핵연료. 핵연료는 이게 100만 년 정도 보관해야 됩니다. 최소 10만 년을 균열이 없는, 근데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체가 완성되지 않는 이유가 최소 10만 년을 지진이 없고 화강석 안반 속에서 가두어서 밀폐를 해야만 보관해야 이게 핵발전 해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해체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라늄 마지막 가장 높은 독성의 반감기가 10만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만 년 동안은 지진이 나면 안 됩니다. 물이 새도 안 됩니다. 흘러들어가니까요.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겨우 지금 이제 핀란드 같은 데들이 프랑스 같은 데들이 이제 연구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제 핵발전소 오래 운영했던 데는 다 이 폐기물, 이른바 폐연료봉. 이거 지금 이제 그 냉각수 저수조에 넣어놨다 그다음에 건식을 옮겨서 연구 보존해야 되거든요. 연구 보존할 것이 없는 거예요. 10만 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가 얼마인데 10만 년 동안 그곳이 아무 지진도 없고 새지도 않고 그런 지하 깊숙한 곳에 현재는 지하 깊숙한 곳이죠. 모르죠. 나중에 또 우주에다 어떻게 쏘아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별에 갖다 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핵폐기물 만든 처리 방식입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랫동안 건설 산업 못지않게 이 폐기 산업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냥